다음 주제 열어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방송해 드리면서도 죄송스러운 게 쓰고 있는 용어가 자꾸만 거칠어지고 있죠. 전멸, 전쟁 용어 중에서도 자주 쓰지 못할 용어가 이 선거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20%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31명 그분들이 전멸을 했다. 그분 중에는 스스로 당을 나간 분도 있고 또 당에 남아서 경선에 나가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공천받은 분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제 비명 행사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지난 3월 6일 밤 또 어젯밤 비명 행사의 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 기자님. 예, 비명 행사의 밤에 이어서 비명 행사 완결판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이 당 선관위가 발표한 7차 또 8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광주 서구가 비명계 현역 의원인 송갑석 의원이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에게 패해서 낙천했습니다. 송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에 올랐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감산폭이 더 커졌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3선 도종환 의원 역시 친명계죠.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했고 비명 이용우 의원도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에게 패해서 본선행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반면에 서울 중성동 을 현역이자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을 꺾으면서 이재명 지도부가 100% 공천이 되는 불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도종환 의원 원래 시인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접시꽃 당신. 그 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도종환 시인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문체부 장관도 했죠. 근데 이번에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잔인한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송갑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의정대상도 공천 앞에서는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좀 재밌는 게 국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는 유일하게 상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대상이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대상을 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네. 저하고 다른 한 의원. 자, 최백묵 국장님, 우리나라 그 정치 관련 방송인 중에 정치 현장의 기자로서 그리고 평론가로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하위 몇 퍼센트 이런 평가가 별로 없었고요. 대개 이제 평가를 해서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경우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하위 20% 그걸 안고 경선에 싸워라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비명 쪽에만 늘 항상 그 문제가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 네. 예를 들어서 자, 백봉 신사상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도 탈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국회 의정대상 뭐 이런 거를 받은 사람도 탈락을 하고 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어떤 것이길래 그런 상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떨어져야 되느냐. 네. 이게 공정한 시스템이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 아, 역시 친명은 다 경선에서 승리하고 비명은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천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시스템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공천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러나 언론은 아무튼 이걸 뭔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아,
비명이어서 떨어졌구나 하면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된다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천혁명은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공천혁명도 어떤 공천혁명이냐면 이재명을 위한 공천혁명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어떤 용어가 새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비명이고 친문인 경우에 있어서는 10% 20%로 평가를 해버려서 감사를 하게 만들어서 누구와도 싸워도 이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등검사장 출신은 원래는 차관급이기 때문에 가산점 10% 줘야 하는데 20%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서대문 각 같은 경우는 떨어진 뭐 친명을 다시 올려서 또 만들어주고 이 공천 자체가 이제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공정을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로서 친명이 254지역구에서 몇 명인가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일부 좀 몇 지역구는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 결과 보면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쓴소리 한다랄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의원은 살아남을 수 없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합창단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의 어떤 DNA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김 단장님, 그다음에 여 선생님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는데요. 저도 늘 궁금한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검찰 간부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준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간부 출신이라고 20%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 도전하거나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을 붙여서 약간 이걸 이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 이런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되면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의 당원들은 일색으로 지금 결집돼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제 집단 패싸움처럼 보는데 여기에 다 싸움에 동참하고 여기에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결집해야 이긴다. 즉 좀 더 뭐 이 싸움을 보고 있거나 응원해줄 사람들보다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본인들 중심으로 너무 생각하는, 그래서 당원 투표라든지 당원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약간의 우리 사회에 좀 가잉된 그런 것이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선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행식을 취하긴 하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점점 가격하고 편향된 쪽으로 강경한 노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그래서 중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 선생님. 그 아까 뭐 검사 가점 같은 경우에 아마 공무원 가점일 겁니다. 아마 차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가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김 변호사님은 원래 10%인데 검찰 출신은 20이 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퍼센트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 충분한 이제 뭐 거기 정부에서 쌓았던 능력을 당에서 펼쳐라 이러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경선 결과를 사실은 짜맞춰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비명들이 많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불패 뭐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뭐 경선에서 다 했는데 현역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뭐 민주당한테도 적용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비명들이 뭐 경쟁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거는 뭐 국민의 선택이다. 이걸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이제 뭐 비명 행사나 약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여야가 서로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검찰 얘기로는 야당 쪽에서 여당을 향해서 검찰 독재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알고 보니 뭐 민주당 쪽에서도 검사장 출신들에게는 좀 메리트를 줬던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천 발표로 드러난 결과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석수가 모두 9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단 1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보시죠.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복당을 하십니까?
해야죠. 저가 탈당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뭐 검찰개혁, 검찰권,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1년 전부터 이미 동네 방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다고 그걸 뭐 팔리게 진짜. 탄핵이 무슨 큰 뭐 난리라도 납니까, 그게? 그때 탄핵해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방송 부적절한 용어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저런 말을 마이크 앞에서 한다 싶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 단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민행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구청장 출신이었기도 했고 네. 또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강주의 민심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는데 가장 앞장설 사람들, 예. 가장 투쟁력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매운맛, 예. 가장 매운 닭발 요리를 요구하는 이런 행태에 이제 앞장서는 행태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탈당조차도 사실은 이제 이 가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검찰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탈당해서 야권 몫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결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강주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민주당의 그 강한 축은 뭐냐면 이제 이 강주의 호남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영남의 민주화 세력과 수도권의 좀 진보적이면서 젊은 세력 이 세 개가 민주당의 강력한 축인데 이 강주가 이런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좀 큰 정치인을 내기 위한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계속 이 정권이 이제 이 강주 호남 쪽이 소외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갈이를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정치인은 안 나오는데 계속 불만은 쌓이는 그래서 약간의 강주 정치 강주를 비롯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쪽은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도 보면 전부 이제 신진으로 물갈이하고 이 민행배 의원 혼자만 살아남은 것도 앞으로 강주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광주 그 의석수가 9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이 맞고요. 최근에 무등일보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과 상당 부분 이제 서로 호응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무등일보에서 하는 얘기가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 광주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탈락한 것을 두고 어떻게 보면 호남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광주 무등일보가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공천에서 탈락을 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전국적인 뉴스가 됐던 분 중에 박용진 의원 재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재심 신청 기한은 발표 48시간 뒤인 오늘 저녁까지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심 신청 이유는 지금 들으시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투표율,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뭐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면은 너 이번에 뭐 25등 했어. 꼴등이야. 이러면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당연히 궁금할 텐데 그 점수는 이제 안 가르쳐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근데 저 점수 잘못 가르쳐주면 또 그게 또 사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전에도 아마 총선에서 점수 가르치고 그런 적 없고요. 예. 공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거기서 어떤 과오를 할지 잘못이 발견이 되게 되면 네. 뭐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선에 있어서도 이게 뭐 본물 터지듯이 재심 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48시간 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네. 일단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위 10% 이미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건 정말 적어도 본인이 여론조사를 할지 이제 당원에서 60% 이상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경선에서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러면 60%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질 않거든요. 네. 뭐 적극 지지가 받는다고 해도 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선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 자랑하는 그 시스템 공천에서 이미 경선의 결과는 저는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냥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공천의 희생양이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자, 다음의 행보를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만은 이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이긴 정봉주 전 의원 그 행보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최 기자님. 예, 맞습니다. 이 본선행 티켓을 얻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 전 의원은 2019년 유튜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당에 반대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구역에 있다. 이런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DMZ에 멋진 거 있지 않냐.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다.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널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영상 등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고요. 이 정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려서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바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또 한 번 밝혔습니다. 네, 발목 지뢰를 밟은 분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겠다. 우리는 실제로 지뢰를 밟아서 지금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정말 크게 아마 본인은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설마 이런 총선 국면에서 과거 했던 저런 발언이 이렇게 소환되리라는 것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